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20년 1,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는 1회와 2회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같이 시험을 쳤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1, 2회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물의 물리적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의 표면 장력이 낮을수록 세탁물의 세정 효과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의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나번에 물이 얼면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가장 밀도가 클 때가 언제죠? 4도씨일 때요. 그러면 얼음이 온다는 소리는 4도씨보다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4도씨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이 얼면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을 해보면 물의 융해율은 다른 액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다른 용매에 비해서는 모두 높은 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여러 가지 특성은 물 분자의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분자에 보면 산소와 H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수소 결합은 F라는 불소, 그리고 O라는 산소, N이라는 질소가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자, DO, 용존산소입니다. 포화 농도가 8mg/L인 하천에서 T가 0일 때 DO가 5mg/L라면 6일 유화했을 때 DO의 부족 농도는 얼마인가? BODU라는 최종 BOD가 20mg/L, K1은 0.1/day, K2는 0.2/day, day-1이나 per-day나 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상용대수를 기준을 하라는 소리는 미수를 10을 사용을 하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BOD 제로라는 게 L 제로가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DO의 부족 농도라는 DT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들어가는 미수가 상용대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10을 사용하는 거죠. 자, 공식을 보면 K1 곱하기 L 제로 나누기 K2 마이너스 K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2T 플러스 D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2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L0라는 값이 최종 BODU라고 했어요. 반면에 T0라는 것은 뭐냐면 T가 0일 때요. 초기 산소 부족 농도거든요. 그러면 초기 산소 부족도라는 것은 포화 상태의 산소의 농도에서 초기 하천의 산소 농도 C를 빼준 값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포화 농도가 8mg/L예요. T가 0일 때 하천의 DO 농도가 5mg/L죠. 그럼 D0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mg/L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K1 자리에 0.1/day, K2 자리에 0.2/day, 그리고 L0 자리에 최종 BOD니까 20mg/L, 그리고 D0 자리에 3mg/L, 그리고 T는 며칠을 이야기하죠? T는 6일을 의미해요.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단일 하천일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따라서 3.95mg/L이 뜹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기를 반드시 사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지 값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기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 생체 내 필수적인 금속으로 결핍 시에 인슐린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인슐린 저하를 일으킨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따라서 인슐린 저하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필수 금속은 뭐가 되는 거죠? 크롬이 되는 거죠. 크롬. 그래서 크롬은 Cr이라는 원소 기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 지구상의 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담수 중에서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빙산 및 빙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지하수.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빙하 및 빙산이 없으면 지하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포함하는 것은 빙하 및 빙산 또는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변환을 통한 유기물의 환경에서의 거동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케톤은 알데하이드보다 분해되기 어렵다. 납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고리가 3개 이상이면 생분해가 어렵다. 그래서 다환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여러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분해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생분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포화지방성 화합물은 불포화지방족 화합물보다 쉽게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자, 불포화라는 것은 우리가 2중이나 3중 결합, 그리고 포화라는 것은 단일 결합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분해가 쉽게 일어나느냐면 포화지방족보다는 불포화지방족 화합물이 훨씬 분해가 잘 일어납니다. 따라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쉽게가 아니고 어렵게 분해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벤젠고리에 첨가된 수소나 나이트로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생분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독성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360mg/L, 칼슘 이온이 80mg/L, 마그네슘 이온이 96mg/L인 용음용수의 SAR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SAR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트륨 합착률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하수를 사용을 했을 때 농업용수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뭐를 기준했을 때 나트륨 함량을 기준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죠. 따라서 나트륨과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SAR이라는 공식을 표현했을 때 나트륨 이온 나누기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이가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평균을 만든 다음에 이가니까 나트륨하고 똑같이 1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루트를 씌우세요. 그러면 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나트륨이 중심이 되니까 나트륨 이온 나누기 칼슘과 마그네슘은 두 개니까 한 개로 만들어요. 그럼 2로 나눠줘야 되겠죠? 2가를 1가로 만들려고 그러면 루트를 씌워준다. 그래서 SAR의 공식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각 이온에 해당하는 단위는 미리노르말이나 미리큐퍼리터예요. 그럼 미리노르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미리그램 퍼리터에서 1당량에 해당하는 미리그램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나트륨을 계산했을 때는 나트륨의 농도가 360mg/L잖아요. 나트륨의 원자량이 얼마죠? 23. 그래서 2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칼슘의 농도가 80mg/L. 자, 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미리그램 수가 얼마죠? 칼슘은 원자량이 40이니까 2가잖아요. 그죠? 그럼 1당량으로 바꾸면 2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그네슘은 24예요. 원자량이. 그럼 2가니까 2로 나눠주면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그네슘의 농도 96mg/L에서 12로 나눠주시면 되죠. 따라서 나트륨의 이온은 15.65mN말, 칼슘은 4mN말, 마그네슘은 8mN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나트륨 자리에 15.65mN말 대입하고 칼슘 자리에 4mN말, 마그네슘 자리에 8mN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6.39라는 우리가 SAR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업용수로 적합 판정을 내리게 되면 영양이 적다. 다시 말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오탁 지표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가번에 BIP라는 것은 현미경적 생물을 대상으로 전 생물수에 대한 동물성 생물수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크면 클수록 오염이 심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면에 BI와 BIP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BI라는 것은 유관적 동물을 대상으로 전 생물수에 대한 청수성 및 광범위 출현 미생물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크면 클수록 깨끗한 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BIP는 값이 크면 오염된 물, 그리고 BI라는 것은 값이 크면 깨끗한 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TSI라는 것은 투명도에 대한 부영양화 지수와 투명도, 클로로필 농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부영양화 지수, 클로로필 농도, 총인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부영양화 지수가 있다. 그리고 SDI라는 것은 종의 수와 개체의 수에 대한 비로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종의 수가 적고 개체 수는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설명 자체는 라번이 틀렸어요.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 우리가 값이 클수록 종의 수가 많고
개체 수도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의 수가 적고가 아니고 많고가 돼야지 바르게 된 설명입니다. 이 지표값이 크면 클수록 종의 수가 많고 개체 수도 많아집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번에 보시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매 분자들과 충돌하여 불규칙적이게 움직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보면 분산매의 분자들과 충돌을 해서 콜로이드 입자 자체가 불규칙적이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죠.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은 입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불규칙적인 직선 운동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틴달 현상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콜로이드에서는 틴달 현상이 자주 일어나니까 생각지도 않고 바로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틴달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수성 콜로이드에서 빛의 진로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을 틴달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 분석 결과 나트륨 이온이 10mg/L, 칼슘 이온이 20mg/L, 마그네슘 이온이 24mg/L, 스트론튬 2.2mg/L일 때 총경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총경도 구하는 공식은 적어도 기억을 해야 돼요.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경도의 대표적인 경도 유발 물질이 두 개죠.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러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기억하고 있다가 스트론튬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럼 주어지는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주어져요. 여기서 2로 나눠서 대입을 해주면 식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핵심은 여러분들이 주 원인 물질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공식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른 경도 유발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 그대로 주어지는 물질의 농도 나누기 2로 주어지는 원자량을 2로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칼슘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20mg/L를 여기다 대입하죠. 마그네슘 24mg/L, 그리고 스트론튬 2.2mg/L를 대입을 해서 50을 마지막으로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총경도는 152.51mg/L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50을 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도 알카리도의 기준 물질이 뭐예요? CaCO3예요. 자, CaCO3는 2당량짜리란 말이에요. 2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100g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기준하니까 1당량은 그럼 50g이 되겠죠. 그래서 50이 나온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총경도 구하는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면 호수 내의 성층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성층 현상이라는 것은 청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겨울과 여름에 청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강한 성층, 겨울에는 약한 성층이 형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가버린 여름 성층의 연직 온도 경사 분포, 온도 경사 분포는 분자 확산에 의한 DO 구배와 같은 모양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서 표면에서 온도가 높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DO도 마찬가지죠. 표면의 DO 농도가 높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심수층으로 내려갈수록 DO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시험상에서는 다른 모양을 나타낸다고 해서 오답으로도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번 성층의 구분 중에서 약층은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약층이라는 것은 뭐죠? 수온 약층 또는 변온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층의 온도와 심수층의 온도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곳이 어디냐 하면 약층, 수온 약층이 되죠. 그래서 가장 크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답은 겨울 성층은 표층수 냉각에 의한 성층이어서 역성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답은 전도 현상은 가을과 봄에 일어나며 수계의 연직 혼합이 왕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봄에 일어나는 전도를 봄전도, 가을에 일어나는 전도를 가을전도라고 하는데, 봄전도는 온도가 겨울에서 봄으로 오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4도씨가 되면서 일어나는 전도고, 반면에 가을전도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4도씨가 되어서 일어나는 전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도적인 측면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층현상 중에서는 4도씨를 기준했을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여름에는 강한 성층, 겨울에는 약한 성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기술한 반응식에 관여하는 미생물 중에서 전자수용체 가스로 다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가지고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답을 찾는 게 가장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본과 나본과 라본은 산소와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산화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와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반응 자체 내에서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호기성 반응으로 보셔도 되고, 산소가 없으면 현기성 반응으로 보셔도 돼요. 현기성 반응이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체의 염분 농도가 평균 20mg/L인 폐수에 시간당 4kg의 소금을 첨가시킨 후에 하류에서 측정한 염분의 농도가 55mg/L였을 때 유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량은 미터의 삼성/세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미터의 삼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평균 농도가 20mg/L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류에서 측정한 염분의 농도가 55mg/L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차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55에서 20을 빼면 mg/L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kg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야지 미터의 삼성이 위로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시간당 소금의 첨가량이 4kg/h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게 세크로 계산하기 때문에 hour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 나누기 3600초를 해서 곱해줬죠. 그러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sec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하류에서 염분의 농도 마이너스 평균 염분의 농도를 kg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분모에 대입을 하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자에서는 시간당 소금의 양 4kg을 분자에 넣어서 단위를, 정답에 있는 단위를, 다시 말해서 시간당을 세크당으로 고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 수질 모형의 일반적인 가정 조건이 아닌 것은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자마자 즉시 완전 혼합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완전 혼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완전 혼합이 되는 그 값은 지금 여기서 가정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정상 상태이고 확산의 영향을 무시하고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는 흐름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도 분포가 흐름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입되자마자 완전 혼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가정 조건이 잘못된 것은 카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가정 조건을 보시게 되면 시간 변화에 따른 X방향의 수질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고 유속에 의한 오염물질의 이동이 지배적이고 확산에 의한 영향은 무시합니다.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는 흐름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순식간에 혼합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카드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카드뮴이라는 것은 CD를 뜻하는 거죠. 가번에 카드뮴은 은백색이며 아연 정연은 도금공업 등에서 배출된다. 다음에는 골연화증이 유발된다. 그리고 답은 만성폭로시로 인한 흔한 증상은 단백뇨이다. 답은 윌슨씨 증후군과 소인증이 유발된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가 카드뮴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공해병이 뭐가 있어요? 카드뮴은 있다이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미나메타병이나 헌터루셀 증후군. 자, 그리고 공해병은 우리가 그 중금속에 대한 공해병은 아니지만은 PCB라고 하면 가네미 유전. 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반면에 여기서 윌슨씨 증후군이라는 것은 구리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소인증이라는 것은 아연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염물질에 대한 질환들, 만성질환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출제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5번은 분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풍뇨 내 질소 화물은 알카리도를 높게 유지시켜서 pH의 강화를 막아준다. 그래서 알카리도를 높게 유지한다는 소리는 pH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분무가 유의 구성비는 1대 8에서 1대 10 정도로
고액 분리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고체, 액체 분리. 자, 분뇨에서는 고체와 액체의 분리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죠. 거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그리고 답은 분해의 경우에 질소산화물은 전체 VS에서 12에서 20% 정도로 함유되어 있다. 여기서 VS라는 것은 분해될 수 있는 물질, 다시 말해서 유기물 또는 뭐라고 그러죠? 휘발성 고형물. 자, 그리고 라벨에 보면 분뇨는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며 점성이 있는 반고상 고형물이다. 보통 우리가 반고상 고형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에서 12% 정도 포함되어 있을 때 반고상이라고 해요. 반면에 고상이라는 것은 15% 이상 고형물의 함량이, 반면에 액상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게 되면 평균 단면적이 400제곱미터, 유량이 547만 8,600m의 삼성포대이고 평균 수심이 1.5m, 수온이 20도씨일 때 강의 제폭이 개수 K2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미터/세컨 그리고 h를 미터로 대입을 하게 되면 K2라는 단위가 per day라는 단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여기서 2.2에서 나머지 값을 보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V라는 유속을 계산을 해서 day로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데 day로 환산하면 틀린 문제니까 이 문제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공식이 주어지는 거죠. 공식이 주어진다고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제폭이 개수는 2.2 곱하기 h의 1.33 성분의 V라고 나와 있죠. 그럼 V부터 계산합니다. 자, V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유량이 얼마죠? 547만 8,600m의 삼성포대이, 면적은 400제곱미터. 그래서 미터/세컨으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대입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미터/세컨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해서 세컨으로 환산했어요. 그러면 V라는 값이 0.1585 미터/세컨가 됐죠? 이 값을 어디 대입하죠? V에. 그리고 H라는 값은 수심 1.5m. 그래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 0.2034 per day라는 K2가 나오죠. 그래서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K2의 단위가 per day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 있는 유속의 시간 단위를 day로 보정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크로 대입하고 2.2에서 단위를 보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V를 무조건 미터/세컨으로 대입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살균제로 차염소산을 반응시켜 모노클로라민을 형성하였다. 자, 이때 각 반응 물질이 50% 감소하였다면 반응 속도는 몇 % 감소하겠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반응 속도식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응 속도식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모노클로라민이 나오는 것은 NH3와 HOCl이 결합했을 때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NH2Cl과 H2O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한 개라고 그래서 모노클로라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R 값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면, 여기서 R 값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K 곱하기 NH3의 농도와 HOCl의 농도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식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R1이나 R2를 계산을 하는데, R1은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각 반응 물질이 50%씩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처음에는 몇 프로가 될까요? 각 물질이 100%씩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니까 1을 넣으면 1R1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반응 후에 모노클로라민이 형성된 후에는 각각 50%씩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NH3가 50%, HOCl이 50%가 되는 거죠. 따라서 0.25 R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감소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처음분의 변화된 값 곱하기 100으로 표현하거든요. 처음의 값이 얼마죠? 1R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변화된 값은 얼마죠? 0.25. 그래서 R1이나 R2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처음의 값은 변화 전 1, 그리고 모노클로라민 형성 후에는 0.25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감소율은
75%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특성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금속의 화학적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전자에 의해서 운반이 돼. 전류는 전자에 의해서. 그리고 온도의 상승은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저항이 증가되죠. 그래서 온도와 저항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체로 전기 저항이 용액의 경우보다는 크다고 그랬어요. 보통 전기 저항이 용액의 경우보다는 큰 게 아니라 작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급성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급성 독성은 TLM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TLM, 예를 들어서 24시간, 48시간, 96시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TLM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다는 거,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팁에 있는 것처럼 이 TLM의 값은 24시간을 기준할 수도 있고 48시간을 기준할 수도 있고 9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면 하천의 자정 단계 중에서 회복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복지대에서는 BOD가 이제 낮은 상태고 DO가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자, 물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DO의 포화 농도가 40% 이상이고, 그리고 박테리아가 크게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박테리아는 하천에서 언제 나타나죠? 유기물의 농도가 가장 많을 때, 다시 말해서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박테리아가 나타나고, 회복지대에서는 조류가 주로 나타나죠. 무색 조류가 나타나고 펀자이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원생동물 및 윤충이 출현하죠. 깨끗한 물에서.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취수관로 구조 결정 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 가번 취수관로를 고수부지에 부설하는 경우에 그 매설 깊이는 원칙적으로 계획 고수부지고에서 2m 정도, 2m 이상 깊게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로에 작용하는 내압 및 외압, 내압이라는 것은 관의 안쪽에서 작용하는, 외압이라는 것은 관의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죠. 견딜 수 있는 구조, 당연합니다. 다음에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능한 2열 이상으로 이제 나누어서 부설한다는 거죠. 다음에 취수관로가 제방을 횡단하는 경우에 취수관로는 원지반보다 가능한 성토 부분에 매설을 해서 제방을 횡단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취수관로는 성토 부분보다 원지반에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원지반에 매설해야지, 우리가 성토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쌓은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 쌓은 지반은 지반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지반에 매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제방을 횡단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토 부분에 매설하는 게 아니라 원지반에 매설한다는 게 정답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의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결과라면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현재 인구가 45만 명, 10년 전 인구가 20만 명, 장래에 크게 발전할 가망성이 있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하면 등비급수법을 이용을 하죠. 따라서 등비급수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게 뭐냐면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뭐의 증가율? 인구 증가율. 그럼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은 현재 인구수에서 나누기 현재부터 t년 전의 인구, 그리고 1 나누기 기간으로 지수에 넣어서 1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수 P0라는 값이 얼마냐면 45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전의 인구수가 20만 명. 그러면 10년 전이니까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기간이 10년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하면 0.084라는 인구 증가율. 만약에 퍼센트로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8.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관로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도가는 산림 알칼리성이 뛰어나고 마모에 강하며 이형관을 제조하기 쉽다. 맞습니다. 자, 폴리에틸렌관은 가볍고 취급이 용이하여 시공성이 좋죠. 반면에 산 알칼리에 약한 단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산과 알칼리에도 상당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폴리에틸렌관입니다. 다음에 덕타일 추출관은 내합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다. 라번의 파형 강관은 용융아연 도금된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제작한 강관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관로에서 황화수소의 부식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황화수소라는 H2S가 발생한다는 것은 하수관 자체에서 찌꺼기가 쌓여서 혐기성 분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혐기성 분해에서 H2S가 발생해서 산소와 결합하면 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전부식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우리가 관거를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미생물의 생식 장소를 제거합니다. 답은 환기에 의해서 관내 황화수소를 희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은 황산염 환원 세균의 활동을 촉진시켜 황화수소 발생을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면 황화수소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리고 답은 방식 재료를 사용해서 관을 방어하는 거죠. 방식 재료라는 것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